육중한 철문이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자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강진혁의 뺨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들이마시는 바깥 세상의 공기에서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자유의 비릿함을 느꼈다. 그가 입고 있는 양복은 수감되기 전에 입었던 것으로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디자인이었고 어깨 부분은 그동안의 수감 생활로 야윈 그의 몸에 비해 헐거워져 볼품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교도소 담장 밖의 풍경은 그가 기억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회색빛 하늘 아래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가로수들은 마치 그의 처지를 비웃는 듯 황량하게 서 있었다. 등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이 단절되는 소리이자 동시에 그가 돌아갈 곳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리는 냉혹한 선고처럼 들렸다. 교도소 정문 앞에는 출소자들을 기다리는 가족이나 두부를 든 친구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강진혁이 예상했던 바였기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한때 잘나가던 벤처기업의 재무이사였던 그는 횡령과 배임이라는 파렴치한 죄목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그가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리거나 그를 짓밟고 올라섰기에 이곳에 그를 마중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정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깨트리며 그의 발목을 잡았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의 앞에 멈춰섰고 짙게 썬팅된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시선이 강진혁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자극하며 등줄기에 식은땀을 흐르게 했다. 세단의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광택이 흐르는 구두가 먼저 지면에 닿았고 이어서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강진혁이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인 올림포스 그룹의 회장 최민석이었다. 최민석은 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오만함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강진혁의 초라한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강진혁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지만 최민석은 그런 강진혁의 반응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과거에는 둘도 없는 친구였으나 이제는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린 그들의 재회는 교도소 앞에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민석은 강진혁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혐오감과 우월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강진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는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그 눈빛은 강진혁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는 품에서 고급 시가 케이스를 꺼내 천천히 하나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 뒤 매캐한 연기를 강진혁의 얼굴을 향해 내뿜으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3년이라는 시간이 자네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몰랐다며 혀를 차는 그의 태도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승리자의 도취감만이 가득했다. 강진혁은 연기 속에서 기침을 삼키며 최민석을 노려보았지만 최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올림포스 그룹의 확장에 대해 떠벌리며 모든 것이 강진혁의 희생 덕분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조롱하듯 내뱉었다. 강진혁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최민석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최민석의 뒤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강진혁을 제압하여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강진혁은 입안에서 터진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굴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경호원들의 완력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최민석은 바닥에 쓰러진 강진혁을 내려다보며 탁친 혀를 찾고 구두 끝으로 강진혁의 손을 툭툭 건드리며 이제 자네는 범죄자일 뿐이니 주제를 알고 쥐 죽은 듯 살라는 경고를 남겼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강진혁의 머리 위로 흩뿌리며 그것이 옛 친구에 대한 마지막 자비인 양 생색을 냈고 그 모습은 강진혁의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증오의 불길을 지폈다. 최민석이 다시 차에 올라타자 육중한 세단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멀어져 갔고 강진혁은 바닥에 흘러진 지폐들과 함께 홀로 남겨져 그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뒤 찾아온 고요함은 그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비참하게 느껴졌으며 강진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 했지만 흙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뼈저리게 실감했고 법도 정의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간 자들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복수심이었다. 그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머릿속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이명과 함께 시야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영양실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더니 허공에 푸른빛이 감도는 반투명한 창이 떠올랐고 그 창 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과 그래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강진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어 보았지만 손은 그 푸른 창을 통과할 뿐이었고 창은 여전히 그의 시야 중심에 고정된 채 사라지지 않았다. 주변을 지나가는 몇몇 행인들은 벤치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손을 휘저을 뿐인 강진혁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 푸른 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기에 강진혁은 이것이 자신에게만 보이는 환각이거나 특별한 현상임을 직감했다. 그때 기계적이면서도 묘하게 위험 있는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 직접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톤으로 시스템의 각성을 알렸다. 공개 심판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푸른 창에 굵은 글씨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니 이어서 사용자 강진혁의 생체 데이터와 심리 상태를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가 줄지어 나타났다. 강진혁은 공포심보다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그 기이한 현상을 주시했고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강진혁의 과거 데이터와 억울한 누명 그리고 현재의 복수심을 정확하게 읽어낸 듯 분석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창을 띄웠는데 거기에는 복수를 위한 계약 조건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시스템은 강진혁에게 진실을 밝히고 악인들을 공개적으로 심판할 힘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하며 그 대가로 사용자는 시스템이 제시하는 퀘스트를 수행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마치 게임 속의 설정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강진혁의 본능은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동아줄이자 최민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 버튼을 누르는 신압을 했고 그 순간 전신에 짜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과 함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강진혁의 눈앞에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그들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현재의 감정 상태가 간략한 텍스트로 표시되었다. 또한 정류장 건너편에 있는 전광판의 데이터 흐름이 눈에 보일 듯 선명하게 인식되었고 그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그 전광판의 내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신이 될 수 있는 권능에 가까웠고, 강진혁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3년 만에 처음으로 입가에 진정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더 이상 힘없는 전과자가 아니었고, 세상을 뒤흔들 준비가 된 심판자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그때 시스템 창에 첫 번째 퀘스트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고, 강진혁은 긴장된 마음으로 내용을 확인했는데, 퀘스트의 내용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첫 번째 단서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목표 대상은 과거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으나 위증을 통해 강진혁을 배신하고 현재는 올림포스 계열사의 본부장으로 승진한 박태수였는데, 시스템은 그가 오늘 밤 강남의 고급 바에서 비밀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강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는 그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들을 주워 주머니에 넣으며 이것을 복수의 종잣돈으로 삼겠다고 다짐했고, 최민석이 던져준 모욕을 그에게 수천 배의 파멸로 되돌려주겠다고 맹세했다. 강진혁은 버스에 올라타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화려한 네온사인과 거대한 빌딩 숲은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는 그 괴물의 급소를 찌를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박태수의 이동 경로와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었고, 강진혁은 머릿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박태수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능력인 해킹과 여론 조작을 통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 파장을 이용해 최민석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었다. 버스가 강남을 향해 달리는 동안 강진혁의 심장은 엔진 소리에 맞춰 고동쳤고,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은 그의 앞길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한 강진혁은 버스에서 내려 화려한 유흥가 골목으로 들어섰고,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박태수가 있는 건물의 뒷문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시스템을 이용해 건물의 보안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고 전자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순식간에 해독하여 내부로 침투하는데 성공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웃음소리에 강진혁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고, 그는 방문을 열기 직전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심호흡을 했다. 이제 문을 여는 순간 그의 복수극은 화려한 막을 올릴 것이며, 세상은 곧 강진혁이라는 이름과 그가 가져올 진실의 폭풍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선 룸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는데,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실내를 비추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값비싼 양주 냄새와 저속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강진혁은 룸 한 구석에 있는 장식장 뒤쪽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소파 중앙에 앉아 있는 박태수를 응시했는데, 그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양옆에 앉은 여자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3년 전 강진혁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그 순진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탐욕과 허영심만이 가득 찬 눈동자가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강진혁이 기억하던 박태수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괴물처럼 느껴졌다. 시스템은 강진혁의 시야 한 구석에 박태수의 현재 심박수와 음성 데시벨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며 그가 극도의 흥분 상태임을 알려주었고, 강진혁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 추악한 연극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기다렸다. 박태수는 손에 든 술잔을 거칠게 흔들며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알코올 기운으로 인해 꼬여 있었지만 그 내용은 강진혁의 심장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주먹을 쥐게 만들었다.
그는 3년 전 올림포스 그룹의 회계 감사 당시 강진혁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이중 장부를 조작했던 과정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이었다는 듯 낄낄거렸다. 강진혁은 호흡을 죽이고 시스템의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켰는데 시스템은 단순히 음성만을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박태수의 목소리 파형을 분석하여 거짓 여부를 판별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가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박태수는 강진혁이 감옥에서 썩고 있는 동안 자신이 챙긴 뒷돈과 그 대가로 받은 본부장 자리의 달콤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진혁을 어리석은 희생양으로 매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강진혁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박태수의 얼굴을 으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시스템은 붉은색 경고등을 띄우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더 확실한 파멸을 위해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박태수를 폭행한다면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화풀이에 불과할 뿐이며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박태수와 그 배후에 있는 최민석이 쌓아올린 명성과 지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었기에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박태수의 입에서 최민석 회장이 이번 일의 배우이며 강진혁을 처리한 대가로 평생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자 시스템은 증거 확보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했다. 강진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증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무대를 찾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진혁은 허름한 모텔 방에서 눈을 떴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지난밤 확보한 증거 파일은 시스템의 인벤토리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시스템은 새로운 알림을 띄우며 오늘 오후에 열릴 올림포스 전자의 신제품 발표회 일정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은 전 세계 미디어가 주목하는 거대한 행사이자 박태수가 프로젝트 총괄로서 무대에 서는 자리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필연적인 복수의 무대였고 강진혁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해킹 튜토리얼을 빠르게 습득하며 자신이 행사장의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는데 비록 낡은 양복이었지만 그의 태도만큼은 수만 명의 관중을 압도할 지휘자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발표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입구부터 수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화려한 현수막과 거대한 홍보 영상이 올림포스 그룹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시스템의 위장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행사장 내부로 잠입했는데 시스템은 그의 존재감을 흐릿하게 만들고 CCTV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었다. 행사장 내부는 최첨단 기술의 향연장이었으나 강진혁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으로 보일 뿐이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안방을 거니는 것처럼 여유롭게 메인 컨트롤 룸 근처로 접근했다. 그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의 도어록을 시스템의 해킹 능력으로 소리 없이 해제하고 내부로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행사를 통제하는 수많은 서버와 모니터들이 우문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컨트롤룸 안에는 몇 명의 엔지니어가 상주하고 있었지만 강진혁은 시스템의 인지 저해 필드를 사용하여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채 메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시스템이 부여한 해킹 스킬을 발동하여 올림포스 그룹의 방화벽을 종이 찢듯 가볍게 뚫고 들어갔는데 복잡한 암호 코드들이 그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해독되어 녹아내리는 광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메인 스크린의 제어권을 탈취하고 어젯밤 녹음한 파일과
그동안 시스템이 수집한 박태수의 비리 장부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하며 카운트다운을 설정했다. 무대 위에서는 박태수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신제품의 혁신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째깍거리고 있는 시한폭탄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박태수의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하고 그가 신제품의 시연 영상을 소개하겠다고 외치는 순간 행사장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모든 시선이 중앙의 초대형 LED 스크린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올림포스의 세련된 홍보 영상이 아니라 붉은색 노이즈와 함께 화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는 현상이었고 관중석에서는 의아함 섞인 웅성거림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박태수는 당황하여 엔지니어 쪽을 바라보며 손짓을 했지만 이미 시스템은 모든 통제권을 차단한 상태였기에 엔지니어들도 속수무책으로 모니터만 바라볼 뿐이었다.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다시 선명해졌을 때 그곳에는 어젯밤 룸살롱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박태수의 모습이 고화질로 송출되고 있었고 장내에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영상 속의 박태수는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강진혁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이 어떻게 장부를 조작했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적나라하게 털어놓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행사장의 최신 음향 시스템을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고 플래시 세례가 빗발치며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이는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라 거대한 폭로의 현장이었다. 박태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비명 소리는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추악한 웃음소리에 묻혀버렸고 그는 무대 위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시스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크린 한쪽에 박태수의 차명 계좌 내역과 최민석 회장의 비서실에서 송금된 내역을 띄우며 그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무대 아래에 앉아있던 올림포스 그룹의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황급히 자리를 뜨거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대기 바빴고 초청된 귀빈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퇴장하며 올림포스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음을 보여주었다. 박태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멍한 눈으로 자신의 몰락이 생중계되는 스크린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컨트롤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진혁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시스템은 퀘스트 완료 메시지와 함께 대중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급상승했다는 알림을 띄우며 그에게 첫 번째 보상을 지급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처형이었고 강진혁은 그 처형의 집행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희열을 느꼈다. 경비원들이 뒤늦게 컨트롤룸으로 들이닥쳤을 때 강진혁은 이미 시스템의 은신 기능을 이용하여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고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와 소란스러운 컨벤션 센터를 뒤로 한 채 인파 속에 섞여 걸었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에게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려왔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는 벌써부터 박태수의 폭로 영상이 뉴스 속보로 뜨고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올림포스 그룹의 부도덕함에 대해 성토하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하며 댓글창에 올라오는 분노의 여론을 읽어내려갔는데 대중은 진실에 목말라 있었고 그 진실을 던져준 익명의 내부 고발자에게 열광하고 있었다. 그때 시스템이 새로운 알림을 울리며 두 번째 타겟에 대한 정보를 해금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박태수의 비자금을 세탁해주던 유령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였다. 강진혁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회색 비치던 어제의 하늘과는 달리 오늘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만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고, 박태수라는 작은 꼬리를 밟았으니 이제는 그 꼬리에 연결된 거대한 몸통을 향해 칼날을 겨눌 차례임을 직감했다. 강진혁은 옷깃을 여미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그의 그림자는 태양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망설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태수의 몰락은 최민석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에 불과했고, 강진혁은 최민석이 이 경고를 받고 얼마나 분노하고 두려워할지를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끌어내는 심판자였으며, 그의 손에 쥐어진 시스템은 세상을 정화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거리의 소음 속에서 그는 한 여자가 뉴스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녀는 과거 올림포스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이라 짐작했다. 강진혁은 그녀를 보며 자신의 복수가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명감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스템은 강진혁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며 의지가 강화되었음을 감지하고 추가적인 보너스 스탯을 부여했는데, 강진혁은 자신의 몸이 한층 더 가볍고 예리해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는데, 지하의 어두운 터널은 마치 그가 지나왔던 지난 3년의 수감 생활과 닮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터널의 끝에 서 있었다. 다가오는 열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강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고, 다음 역에서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임을 다짐했다. 열차 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스템 창에는 챕터 2 완료라는 문구가 떠올랐고, 강진혁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박태수의 몰락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는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온종일 올림포스 그룹과 박태수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주식 시장에서는 올림포스 전자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강진혁은 서울의 한 저렴한 PC방 구석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대중들의 흥분과는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박태수 하나를 무너뜨린 것으로는 거대한 성벽에 흠집 하나 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승리에 도취되기보다는 다음 단계를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그의 냉정함을 칭찬하듯 푸른색 알림창을 띄우며 복수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여론전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최민석과 올림포스라는 거대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보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자신을 보호할 금전적 방패가 필수적이었기에 강진혁은 시스템이 제시하는 비자금 추적 경로에 집중했다. 시스템이 가리키는 곳은 인천 항만 근처에 위치한 물류 창고를 위장한 유령 회사였는데, 그곳은 올림포스 그룹이 하청업체들을 쥐어짜 만든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보관하는 비밀 금고와도 같은 곳이었다. 강진혁은 박태수 사건으로 인해 그룹 내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 자금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부패한 자들의 힘을 빼앗아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시스템의 해킹 툴을 이용해 유령 회사의 서버에 접속했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금 세탁 경로를 시각화된 데이터로 확인하며 보안망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강진혁이 미리 개설해둔 해외 익명 계좌로 쏟아져 들어오는 광경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를 보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자금이체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자 강진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는데 이제 그는 복수를 위한 탄탄한 자금줄을 확보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돈과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강진혁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고 어둠 속에서 함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절실히 필요했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시스템은 새로운 인물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는데 그녀의 이름은 한소희였고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으나 과거 올림포스 그룹의 불법 승계, 문제를 파헤치다 자격 정지를 당하고 폐인처럼 살고 있는 인물이었다. 시스템은 그녀가 현재 인천의 한 낡은 사무실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긴급 상황을 알렸고 강진혁은 그녀가 자신의 복수극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퍼즐 조각임을 직감했다. 그는 PC방을 나서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으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며 그는 운명이 자신을 새로운 전장으로 이끌고 있음을 느꼈다. 한소희의 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재개발이 멈춰버린 낡은 상가 건물의 2층이었는데 건물 입구에서부터 음습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욕설과 고함,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강진혁이 계단을 뛰어올라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서너시 좁은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고 한 여자가 구석에 몰려 입가에 피를 흘린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초라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는데 강진혁은 단번에 그녀가 시스템이 추천한 한소희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강진혁에게 다가왔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위협적인 태도로 꺼지라고 소리쳤다. 강진혁은 3년 전의 자신이었다면 공포에 떨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시스템의 전투보조 모드를 활성화한 상태였기에 그들의 움직임이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보이는 기이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시스템은 상대방의 근육 움직임과 시선 처리를 분석하여 공격 궤적을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회피 경로와 반격 지점을 붉은 선으로 시각화하여 강진혁의 망막에 표시해 주었다. 우두머리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강진혁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시스템이 지시하는 대로 상대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거구의 사내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나머지 일당들이 당황하여 달려들었지만 강진혁은 최소한의 동작으로 그들의 급소를 차례로 공략하며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마지막 남은 깡패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사무실에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남았고 강진혁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한소희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소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강진혁의 손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벽을 짚고 일어섰는데 그녀는 낯선 남자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자신을 구해준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강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명패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자신이 온 이유를 밝혔는데 그는 그녀를 구하러 온 기사가 아니라 함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파트너를 찾으러 온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올림포스를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가 가진 법률적 지식과 올림포스에 대한 증오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직설적으로 제안했다. 한소희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강진혁이 스마트폰을 통해 박태수의 몰락을 주도한 것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증거와 방금 확보한 자금 내역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겨 뜨거운 국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는데 한소희는 허기진 듯 국밥을 급하게 밀어 넣으면서도
시선은 줄곧 강진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올림포스와 싸우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는데 가족도 명예도 직업도 모두 잃고 남은 것은 오직 그들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원한뿐이라고 고백했다. 강진혁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신의 과거 또한 그녀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소희는 강진혁이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실행력을 갖춘 위험한 인물임을 인정했고 마침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당신의 그 미친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패배자의 무기력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랫동안 꺼져 있던 투쟁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동맹이 결성되자 강진혁은 지체 없이 행동을 개시했는데 그는 확보한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곳을 그들의 비밀 본부로 삼았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고성능 서버 그리고 다수의 모니터가 설치된 그곳은 마치 정보기관의 상황실을 방불케 했고 한소희는 달라진 환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강진혁이 해킹해온 자료들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가공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강진혁은 시스템을 통해 올림포스 그룹의 내부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다음 타깃을 물색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는데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혁명과도 같았다. 며칠 뒤 시스템은 올림포스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였지만 실상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더러운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사교의 장이었다. 최민석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국내외의 유력 인사들과 언론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기에 강진혁은 이곳을 자신의 두 번째 무대로 선택했다. 한소희는 행사 참석자 명단을 검토하며 그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약점들을 분석해 주었고 강진혁은 시스템의 위장 신분 생성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초청받은 VIP 투자자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했다. 강진혁은 창가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전과자가 아니라 세상을 체스판처럼 내려다보는 플레이어의 모습이었다. 등 뒤에서는 한소희가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모니터 불빛이 쉴 새 없이 깜빡이며 그들의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강진혁은 주머니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것은 과거 최민석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고 그는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제 과거의 우정 따위는 불타버린 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차가운 심판만이 남았음을 그는 다시 한번 되새겼다.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실행만이 남았는데 강진혁은 시스템 창을 열어 현재의 퀘스트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성공 확률이 50%를 간신히 넘기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변수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자신은 그 변수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소희에게 다가가 준비된 의상을 건네며 내일 밤 우리는 가면을 쓰고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소희는 의상을 받아들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다가올 결전의 날을 위해 그들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인공 조명 아래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입구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고 그 위로는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타고 온 최고급 리무진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올림포스 그룹의 회장 최민석이 주최하는 천사의 밤 자선 파티는 겉으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행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서로의 더러운 이권 사업을 은밀하게 거래하는 탐욕의 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호텔 입구에 도열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초대장이 없는 불청객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오만하게 걸어 들어갔다. 강진혁은 맞춤 제작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한소희와 함께 리무진에서 내렸는데 시스템이 위조한 완벽한 신분과 여유로운 태도는 그를 신비로운 해외 투자자로 보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연회장 내부는 최고급 와인과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강진혁이 들어서자 시스템은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붉은색 수치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스템이 분석한 위선 지수와 부패 레벨이었는데 놀랍게도 이곳에 모인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 그 수치가 안전 범위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위험 수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한소희는 자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한 중년 남성을 보고 움찔하며 몸을 굳혔는데 그는 과거 그녀의 검사 시절 직속 상사였으나 올림포스의 뇌물을 받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파면시킨 장본인이었다. 강진혁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낮은 목소리로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며 곧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침착하게 그녀를 진정시켰다. 연회장 중앙 무대에서는 유명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가 흐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예술이나 자선이 아닌 주식 시세와 부동산 개발, 그리고 정치적 뒷거래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강진혁과 한소희는 웨이터가 건네주는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는데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주변 대화를 도청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약점이 될 만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시스템 스킬인 사교계의 지배자를 발동시켰는데 이 능력은 그가 내뱉는 말에 묘한 설득력을 부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를 오랜 지인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착각하게 만드는 최면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몇몇 기업 회장들이 강진혁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관심을 보였고 강진혁은 그들과 여유롭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눈은 계속해서 연회장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최민석을 주시하고 있었다.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자 오늘의 주인공인 최민석 회장이 등장했는데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그를 환영했고 최민석은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나눔과 봉사의 정신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적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까지 맺혀 있었지만 강진혁의 눈에 비친 시스템 데이터는 그의 심박수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패턴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민석은 최근 발생한 계열사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올림포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오늘 모인 기부금 전액을 부르 청소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강진혁은 그 돈이 세탁되어 최민석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갈 경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시스템 창을 열어 준비해둔 진실의 원 퀘스트를 활성화시켰는데
이것은 특정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해킹하여 상호 간의 비밀 정보를 무작위로 전송하는 광역 교란 스킬이었다. 스킬 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연회장 내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사람들의 주머니와 핸드백 속에 있던 스마트폰들이 일제히 요란한 진동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연설을 하던 최민석도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울리는 진동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연설을 이어가려 했으나 객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나둘씩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뜬 내용을 본 그들의 표정은 경악과 의심 그리고 분노로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시스템이 전송한 메시지는 단순한 스팸 문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저지른 구체적인 행적들이 담긴 1급 비밀 파일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A 기업 회장의 폰에는 B 은행장이 자신의 회사를 부도 처리하기 위해 뒤에서 공작을 꾸민 녹취록이 전송되었고, C 의원의 폰에는 자신의 후원 회장이 라이벌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내역이 뜨는 시기였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서로를 향한 고성과 멱살잡이가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우아했던 클래식 음악은 사람들의 욕설과 비명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강진혁이 의도한 이의제 이 전략이었는데, 굳이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서로를 파멸시키도록 만드는 가장 효율적이고 잔인한 방법이었다. 최민석은 무대 위에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사태를 수습하려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군중들은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때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최민석이 오늘 아침 비밀리에 작성한 자선 기금 횡령 계획서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가 대문짝만하게 띄워졌다. 문서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적나라해서 그가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나눔의 정신이 얼마나 기만적인 쇼였는지를 만천하에 증명하고 있었다. 서로 싸우던 사람들은 스크린을 보고 잠시 동작을 멈추었다가 이내 모든 분노의 화살을 단상 위에 서 있는 최민석에게로 돌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최민석에게 몰려들었고, 당황한 경호원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애워쌌지만 성난 군중들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민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쥔 채 억울하다는 듯 헛소리를 중얼거렸지만 마이크는 이미 시스템에 의해 꺼져 있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강진혁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의 주변에는 시스템이 생성한 보이지 않는 장막이 쳐져 있어 아무도 그와 부딪히거나 그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벽을 뚫고 최민석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는데, 최민석은 눈앞에 나타난 낯선 남자가 풍기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짓눌려 뒷걸음질 쳤다. 강진혁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최민석과 눈을 마주쳤는데, 3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어두워진 그의 눈동자를 본 최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설마 강진혁이라는 말이 최민석의 입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왔고, 강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친구야, 파티는 즐거웠냐는 그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연회장 소음 속에서도 최민석의 고막을 찢을 듯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으며 경호원들에게 저놈을 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시스템의 혼란 스킬에 걸린 경호원들은 우왕좌왕하며 피하 식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쓰러진 최민석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히고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말과 함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천천히 부수어 주겠다는 저주 섞인 예고를 남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내 최민석의 가슴 포켓에 꽂아 주었는데 그것은 3년 전 강진혁이 승진 선물로 최민석에게 받았던 것이자 배신의 증표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최민석은 그 만년필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강진혁은 더 이상의 미련은 없다는 듯 등을 돌려 유유히 무대를 내려왔다. 한소희는 연 회장 출구 쪽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켰던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 강진혁이 다가오자 그녀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완벽한 쇼였다고 칭찬했고 두 사람은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뒤로 한 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호텔 로비에는 뒤늦게 출동한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고 있었지만 강진혁과 한소희는 시스템이 안내하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이미 그곳을 빠져나간 뒤였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를 식혀주었는데 강진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시스템은 퀘스트 성공 알림과 함께 대량의 경험치와 포인트가 지급되었음을 알렸고 올림포스 그룹의 평판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그래프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강진혁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는데 최민석은 아직 건재한 재력과 법무팀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이었고 숨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강진혁과 한소희는 미리 준비해둔 차량에 탑승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차 안에서 강진혁은 다음 작전을 위한 지도를 펼쳤다. 시스템은 최민석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폭력 조직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메시지를 띄웠고 강진혁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핸들을 잡으며 옆자리에 앉은 한소희에게 안전벨트를 꽉 매라고 농담조로 말했는데 그의 눈빛은 다가올 폭풍을 즐기는 듯한 광기 어린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 서울은 잠들지 못할 것이며 내일 아침이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을 것이다. 최민석은 호텔 연회장에서 겪은 치욕적인 사건 이후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며 광기 어린 분노를 표출했는데 고가의 도자기와 미술품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넓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을 넘어 자신의 완벽했던 왕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기에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바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어둠의 세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전화기를 들어 오랫동안 거래해온 뒷골목의 해결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강진혁과 한소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준다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겠다는 살인 청부를 지시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압력을 넣어 강진혁을 기업 테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강진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잔혹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편 강진혁과 한소희가 은신해 있던 오피스텔에는 정막을 깨는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시스템은 붉은색 비상등을 전멸하며 반경 500m 이내의 다수의 적대적 대상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강진혁은 모니터를 통해 건물 주변을 포위해 오는 검은 승합차들과 무장한 괴한들의 모습을 확인했고 동시에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 전국의 현상 수배범으로 깔리는 것을 목격했다. 시스템은 현재 상황을 생존 확률 10% 미만의 위기 단계로 규정하고 새로운 서바이벌 퀘스트를 발동시켰는데
24시간 동안 추적자들로부터 살아남을 경우 시스템에 봉인된 기능을 해제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강진혁은 당황해하는 한소희의 어깨를 잡고 침착하게 눈을 맞추며 지금부터는 전쟁이니 자신의 뒤만 따르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재킷 안쪽에 숨겨둔 호신용 단검을 점검하며 전투 태세를 갖췄다.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폭파되듯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치자 강진혁은 시스템의 전투 보조 모드를 최대로 활성화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반사신경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선두에선 괴한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강진혁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한 뒤 상대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뒤따라오던 적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좁은 현관은 순식간에 비명과 타격음으로 가득 찼는데 강진혁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용처럼 군더더기가 없었고, 시스템이 계산해준 최적의 경로를 따라 적들의 급소를 유린했다. 한소희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기보다는 강진혁이 만들어준 틈을 타 소화기를 집어들고 적들에게 분사하여 시야를 차단하는 기지를 발휘했고, 두 사람은 연막 속을 뚫고 비상계단을 향해 질주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건물 밖에는 이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는데, 강진혁은 앞문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방향을 틀어 미리 준비해둔 도주 차량에 몸을 실었다. 강진혁이 시동을 걸자마자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괴한들의 차량이 돌진해 왔지만 그는 시스템의 드라이빙 스킬을 발동하여 엑셀을 끝까지 밟고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상대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고 포위망을 돌파했다. 차가 튕겨나가는 충격에 한소희가 비명을 질렀지만 강진혁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미친 듯한 속도로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로 차를 몰았다. 밤거리의 네온사인이 유성우처럼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뒤에서는 검은 세단들과 경찰차들이 섞여 기묘하고도 위협적인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강진혁의 차는 시속 200km를 넘나들며 고개운전을 펼쳤는데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상황과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여 추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경로를 안내해 주었다. 추격자들은 창문을 열고 사냥감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해왔고, 총알이 차체에 박히는 금속음과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공포감을 극대화했지만 강진혁은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속도를 더 높였다. 그는 옆 차선에 있던 대형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추격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도록 유도했고, 백미러로 피어오르는 불길을 확인하며 핸들을 꽉 쥐었다. 한소희는 조수석에서 노트북을 열고 경찰의 무전망을 해킹하여 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강진혁에게 알려주는 등 서포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그들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님을 증명했다. 도주가 계속되던 중 강진혁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최민석이 모든 공권력과 지하 세력을 동원한 이상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략을 수정하여 쫓기는 사냥감에서 사냥꾼을 덫으로 유인하는 포식자로 태세를 전환하기로 결심했고, 한소희에게 서울 외곽에 있는 폐쇄된 공장 단지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과거 올림포스 그룹이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다가 적발되어 방치된 곳으로,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어 놈들이 마음 놓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진혁에게는 그 점이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는 시스템을 이용해 그곳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전 세계로 송출될 거대한 함정을 파놓을 계획이었다. 폐공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량을 버리고 공장 내부의 녹슨 철골 구조물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는데,
차가운 밤바람이 땀에 젖은 그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식혀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 대의 차량이 공장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차에서 내린 수많은 용역 깡패들은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살기 등등한 표정으로 공장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에는 경찰 정복을 입은 부패한 형사들이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는 공권력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강진혁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시스템의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활성화했고 제목을 올림포스 회장의 살인 청부 현장 생중계라고 설정하여 방송을 시작했다. 공장 내부의 조명이 강진혁의 조작으로 일제히 켜지자 눈이 부신 깡패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고 그 순간 공장 곳곳에 숨겨져 있던 카메라들이 돌아가며 그들의 흉악한 무기와 얼굴들을 고화질로 송출하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확성기를 통해 최민석이 너희들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든 간에 너희들의 인생은 오늘 여기서 끝장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고 그 목소리는 공장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격분한 깡패들이 고함을 지르며 강진혁이 있는 2층 난간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강진혁은 한소희를 안전한 곳에 숨긴 뒤 혈혈단신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는 시스템이 해제해준 격투 스킬인 무쌍 난무를 사용하여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제압해 나갔다. 강진혁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는 단순히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다수의 적을 농락했다. 그는 굴러다니는 드럼통을 발로 차 적들의 대형을 무너뜨리고 공중에 매달린 쇠사슬을 이용해 타잔처럼 이동하며 적들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전투를 펼쳤다. 이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백만 명에 달했는데 사람들은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댓글창을 통해 경찰의 무능함과 올림포스의 잔혹함을 성토했다. 현장에 있던 부패 경찰들은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당황하여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깡패들의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고 강진혁의 복부를 노리며 달려들었지만 강진혁은 시스템의 슬로 모션 기능을 이용해 칼날을 깻잎 한 장 차이로 피한 뒤 우두머리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넘어진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고 카메라 렌즈 앞으로 끌고 가 누가 시켜서 온 것인지 전 국민 앞에서 자백하라고 윽박질렀는데 공포에 질린 우두머리는 살려달라고 빌며 최민석 회장의 비서실장이 돈을 주며 의뢰했다고 실토하고 말았다. 이 결정적인 증언은 방송을 타고 전파되어 최민석의 목을 조르는 확실한 올가미가 되었고 여론은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올림포스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멀리서 정의감에 불타는 진짜 경찰 특공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강진혁은 바닥에 쓰러진 적들을 뒤로 한 채 카메라를 향해 승리의 V자를 그려 보였다. 특공대가 공장 내부로 진입하여 깡패들과 부패 경찰들을 체포하는 동안 강진혁과 한소희는 혼란을 틈타 미리 파악해둔 하수구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몰골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24시간의 생존 퀘스트가 종료됨과 동시에 시스템은 화려한 축포 효과와 함께 2단계 각성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웠고 강진혁은 전신에 새로운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시스템은 단순한 해킹과 격투 보조를 넘어 경제 시스템 자체에 간섭하고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금융 지배자의 권능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최민석의 가장 아픈 곳인 돈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강진혁은 더러운 하수구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웃었고 이제 사냥놀이는 끝났으며
진짜 처형을 시작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날이 밝아오자 대한민국 증권거래소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붉은색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올림포스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비명이자 처절한 몰락의 신호탄이었다. 강진혁은 어두운 은신처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인 채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이 장엄한 붕괴의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시스템이 새롭게 개방한 금융 지배자 스킬은 강진혁에게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을 읽고 조작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했고 그는 이것을 이용해 올림포스 그룹의 숨겨진 부채와 분식, 회계 자료를 국제 신용평가사들에게 익명으로 제보함과 동시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려 올림포스 관련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고 개장 1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강진혁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올림포스 그룹 본사의 회장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벨 소리와 비서들의 다급한 보고 소리가 최민석의 고막을 찢을 듯이 괴롭히고 있었고 그는 핏발 선 눈으로 주가 현황판을 노려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재무팀장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주가 방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기업의 주식을 사줄 투자자는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최민석은 믿었던 정재계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어제 폐공장 사건 생중계 이후 그를 도와준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모두가 그의 연락을 피하거나 차갑게 거절했다. 그는 수화기를 집어던져 박살내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바닥에 흩어지는 플라스틱 조각들은 마치 산산이 조각난 그의 자존심과 권력을 대변하는 듯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강진혁은 단순히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스템의 네트워크 장악력을 이용해 올림포스 그룹 내부 인트라넷을 해킹하여 전 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은 최민석 일가의 비리 내역과 그들이 직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벌인 불법 투기 자료였다. 그동안 회사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직원들은 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고 순식간에 사내 메신저와 게시판은 최민석 퇴진을 요구하는 글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천 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거부하고 본사 로비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함성은 고층에 있는 회장실 창문을 넘어 최민석에게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강진혁은 모니터를 통해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를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며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들의 분노와 의지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임을 실감했다. 최민석은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는데 자신이 개미라고 무시했던 직원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용역을 불러 시위대를 해산시키라고 명령했지만 비서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미 모든 보안업체가 계약을 해지했고 경찰조차도 시위대를 보호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요 채권 은행단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올림포스 그룹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채권 회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해 왔는데 이는 사실상 그룹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최고급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바벨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환영을 보았다. 한소희는 강진혁의 옆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최민석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법적 구멍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검찰에 제출할 고소장을 마무리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강진혁에게 지금 검찰청에서 최민석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과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속보를 전했고,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사냥감을 몰아넣을 마지막 단계가 남았음을 직감했다. 시스템은 최민석의 현재 심리 상태를 붕괴 직전으로 분석했고, 그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 결과를 내놓았다. 강진혁은 최민석이 순순히 잡히기보다는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시스템의 추적 기능을 최민석의 개인 휴대폰과 차량 GPS에 고정시켰다. 예상대로 최민석은 비밀 금고에서 챙긴 다이아몬드와 무기명 채권을 가방에 쓸어 담은 뒤 회장실 내부에 숨겨진 비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그는 땀을 오듯 흘리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대포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지하 주차장의 차단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출구 셔터마저 굳게 닫혀 있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강진혁이 시스템을 통해 건물의 모든 출입 통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봉쇄해버렸기 때문인데, 최민석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고 차로 셔터를 들이받았지만 강철 셔터는 찌그러질 뿐 열리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지만 계단 문 역시 잠겨 있었고,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 홀로 갇힌 그는 폐소공포증과 다가오는 파멸의 공포에 짓눌려 비명을 질렀다. 그때 지하 주차장의 스피커에서 강진혁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의 심판관이 죄인을 부르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강진혁은 최민석에게 도망칠 곳은 없으며 네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고통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최민석은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부으며 강진혁을 죽여버리겠다고 발악했다. 하지만 강진혁은 그저 조용히 웃으며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짧은 말을 남긴 채 통신을 끊었고, 최민석의 눈앞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팅 소리와 함께 스르르 열렸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버튼은 오직 옥상 층만이 눌러져 있었고, 다른 층 버튼은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강진혁이 마련한 최후의 무대로 그를 초대하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최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대로 갇혀서 잡히느니 차라리 강진혁과 끝장을 보겠다는 오기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최민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불과 며칠 전 파티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황태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소형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사리를 다졌는데, 이것만이 그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자 강진혁을 길동무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고,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그의 시야를 가렸다. 옥상 헬기 착륙장에는 강진혁이 뒷짐을 진 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이 없었고,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민석은 총을 꺼내 강진혁의 등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갔고, 떨리는 목소리로 강진혁의 이름을 불렀지만 강진혁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조금의 동요도 없는 눈빛으로 총구를 응시했다. 시스템은 최민석의 무기 소지 여부와 발사 가능성을 계산하여 강진혁의 시야에 붉은 궤적을 표시해 주었지만, 강진혁은 피할 생각이 없는 듯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최민석에게 네가 쏜다고 해서 무너진 네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아니며,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일 뿐이라고 냉혹한 사실을 지적했다. 최민석은 그 말에 자극받아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조준조차 할 수 없었고 눈에서는 억울함과 분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왜 하필 나냐고, 세상에 나쁜 놈들은 널렸는데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당해야 하냐고 억지를 부리며 절규했다. 강진혁은 한 발 한 발 그에게 다가가며 네가 친구였던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짓밟았을 때 이미 너는 선을 넘었다고 차갑게 대꾸했다. 강진혁의 압박감에 최민석은 뒷걸음질 치다 옥상 난간 끝까지 몰렸고 발밑으로 까마득한 지상이 내려다 보이자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리며 경찰 특공대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상공에 나타나 최민석을 향해 서치라이트를 비추었다. 확성기에서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경고 방송이 나왔고 최민석은 포위된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강진혁은 시스템을 종료하며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 법의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알렸고 한소희 역시 수사관들과 함께 등장하여 최민석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국은 무너졌고 황제는 폐위되었으며 남은 것은 차가운 쇠창살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다. 최민석은 힘없이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악마가 아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일으켜 세웠지만 그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축 늘어져 끌려갔다. 강진혁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3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끌려가던 그날의 기억과 오버랩되면서 비로소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옥상에는 다시 바람 소리만이 남았고 강진혁과 한소희는 나란히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는데 붉게 물든 하늘은 치열했던 복수극의 끝을 알리는 커튼콜과도 같았다. 한소희는 강진혁에게 이제 다 끝난 거냐고 조용히 물었고 강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대답했다. 시스템은 퀘스트 완료 메시지를 띄우지 않고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강진혁의 여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승리의 여운을 즐겨도 될 것이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최민석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장 큰 뉴스였지만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거리에 스며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진 것처럼 올림포스 그룹 사태로 인해 무겁게 짓눌려 있던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강진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벤치에 앉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3개월 전만 해도 쫓기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둠 속을 전전하던 그가 이제는 승리자로서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법원 주변은 최민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강진혁은 군중들 틈에 섞여 조용히 그 소란을 관망할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시스템의 힘을 빌려 여론을 조작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뿌려놓은 진실의 씨앗들이 이미 거대한 숲을 이루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최민석의 모습은 과거에 위풍당당했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하게 말라버린 노인의 모습에 가까웠는데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은 강진혁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는데 한때 친구였던 자가
저토록 비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허무함과 쓸쓸함이 먼저 밀려왔다. 검사는 최민석에게 적용된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 등 수십 가지 죄목을 나열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막대한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제대로 된 변론조차 하지 못한 채 철절매는 모습을 보였다. 최민석은 최후 진술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부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추한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재판장은 잠시 장례를 정리한 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주문을 낭독하는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엄중했으며 법정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피고인 최민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최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리가 풀려 피고인석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찾듯 두리번거렸는데, 강진혁은 그와 시선이 마주치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이 너의 업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민석은 강진혁을 알아보고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곧 교도관들의 손에 의해 거칠게 제압당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고, 닫힌 문 뒤로 그의 절규만이 희미하게 남았다가 사라졌다. 법원을 나서는 강진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는데, 시스템은 메인 퀘스트 복수의 완성을 알리며 축하 메시지를 띄웠지만 그는 그 알림창을 조용히 닫아버렸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보상이나 레벨업이 아니라 되찾은 자신의 삶과 앞으로 그려나가야 할 미래였기 때문이었다. 법원 정문 앞에는 한소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과거의 칙칙한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변호사 자격 재취득을 알리는 공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진혁에게 다가와 가볍게 어깨를 치며 이제 정말 끝난 거냐고 물었고, 강진혁은 비로소 진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전투와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말없이 위로했고, 그 침묵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며칠 후 강진혁은 최민석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강진혁이 출소했던 바로 그 교도소였다. 면회실의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처지는 3년 전과는 완벽하게 역전되어 있었는데, 깔끔한 수트를 입은 강진혁과 낡은 수의를 입은 최민석의 대조적인 모습은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최민석은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늙어버린 얼굴로 강진혁을 노려보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강진혁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진혁은 최민석에게 너를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의 욕심과 오만이었다고 말하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네가 이곳에서 평생 동안 네 죄를 곱씹으며 사는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최민석은 강진혁의 말에 발작하듯 유리를 두드리며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했다. 강진혁은 발광하는 최민석을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면회실을 나오며 긴 복도를 걸었는데,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지워주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과거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났음을 깨달았고, 최민석은 영원히 그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상쾌한 봄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그는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유의 냄새를 만끽했다. 강진혁이 도심으로 돌아왔을 때 한소희는 새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공간으로 진실 추적, 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강진혁은 올림포스 그룹에서 회수한 자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돈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한소희는 강진혁의 뜻에 흔쾌히 동참하여 재단의 대표 변호사직을 맡기로 했고, 그녀는 이제 거대 권력과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 약자들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다짐했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와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강진혁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자신이 가진 시스템의 힘을 이제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강진혁은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시스템이 다시 한번 그의 눈앞에 나타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시스템은 복수가 끝났으니 기능을 정지하고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심판자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퀘스트를 수행할 것인지를 물어왔다. 강진혁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 힘이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이 통제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는 새로운 계약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눌렀고, 시스템은 푸른 빛을 발하며 그의 몸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일체화되었다. 이제 시스템은 강진혁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완벽한 도구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시스템에 휘둘리는 사용자가 아닌 시스템의 주인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소에는 첫 번째 의뢰인이 찾아왔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는 대기업의 횡포로 아들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찾아왔다고 눈물을 흘렸다. 강진혁과 한소희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강진혁의 눈앞에는 이미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와 비리 내역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떠오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도끼 어린 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따뜻하고도 강인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사무실의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들의 책상 위를 비추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경쾌하게 째깍거리고 있었다. 강진혁은 재킷을 걸치며 한소희에게 갈 준비 됐냐고 물었고, 한소희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서류 가방을 챙겨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활기찬 풍경 속에 두 사람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어두운 곳이 존재하겠지만, 그들이 있기에 적어도 절망만이 가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진혁은 걸어가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태양은 마치 그에게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보내는 것 같았고,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힘차게 발을 내디뎠다. 그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가 걸어가는 길은 정의와 진실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강진혁과 한소희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도시의 소음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고,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도 든든하고 아름다워 보였다.